어릴 때 등하교부터 직장인이 돼서 출퇴근까지 항상 우리 곁에 딸려야 될 수 없는 거 바로 음악. 어찌 보면 음악은 인간의 필수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CD 시대 이후로 한동안 사양 산업의 길로 가는 듯 했지만 2000년대 초반 소리바다, 벅스뮤직, 그리고 멜론, 지니뮤직 등 다양한 음원 스트리밍 회사들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산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MZ세대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음원 스트리밍 시장 규모는 2018년 1조 500억 원으로 2013년 3,800억보다 3배나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음원 스트리밍 분야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스포티파이가 한국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국내 기업들이 긴장을 하고 있죠. 2018년 4월 뉴욕 증시에 상장돼서 상장 당시 시가총액 30조 원, 지금은 60조 원에 육박하는 스포티파이.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3월 20일 이후 주가가 2배나 상승했죠. 92개 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유저수 2억 9천만 명, 유료 회원은 1억 3천만 명으로 세계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 음원 시장까지 집어삼킬 수 있을까요? 스포티파이는 2006년 스웨덴에서 다니엘 에크에 의해 설립이 돼서 2008년부터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니엘 에크는요, 14살부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할 정도로 IT 개발과 사업 능력에 재능을 보였는데요. 심지어 고등학교 다닐 때 구글에 입사 지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스웨덴 명문 왕립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1년 만에 자퇴를 하고요. 이베이에 인수된 이커머스 트라데라, 게임 커뮤니티 스타들과 같은 기업에서 개발 관련 일을 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토렌트의 공동 개발자라고 합니다. 여러 업계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에드버티고라는 작은 광고 회사를 차렸는데요. 이 회사를 약 125만 달러, 한화로 14억 원에 매각을 하고 100만 장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100만 장자가 됐지만 앞으로 뭘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고 하는 다니엘 에크. 그는 공동 창업자인 로렌존과 이야기를 하다가 당시 P2P에서 음악을 내려받아서 MP3에 옮기는 것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주목한 건요, 음악 소비 방식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라디오나 TV로만 음악을 접했다면 1979년 나온 소니의 워크맨은 음악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죠.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로부터 태어난 X세대의 출현, 대중문화의 발달에 따라 수요는 높아져만 갔는데요. 소니의 워크맨 출시 후 10년간 5천만 대, 201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억 2천만 대 이상이 팔렸죠. 저도 이거 있었어요. 자, 덕분에 1990년 소니의 주가도 40달러대까지 덩달아 상승을 했죠. 2000년대 인터넷에 대중화는 음악 소비 방식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소비자는 P2P 사이트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음악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음원 시장을 추억의 벅스와 소리바다가 선점을 했었는데요. 벅스는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리바다는 파일 공유를 통한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용자를 모았었죠. 특히 소리바다는요, 출범 2년 만에 600만 회원을 확보하고 하루 평균 150만 회원의 방문자를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넵스터라는 P2P 사이트가 성행을 했는데, 이러한 P2P 사이트들은 아이리버, 아이팟 같은 MP3 플레이어의 대중화와 함께 정말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됐죠. 2007년 최초의 스마트폰인 애플의 아이폰은 통신 기능과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한 번 음악 소비 방식의 혁신을 일으킵니다. 인터넷에 바로 연결을 해서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노래를 듣는 것이 가능한 플랫폼이 마련된 거죠. 더 이상 번거롭게 컴퓨터로 다운로드해서 옮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돈을 내도 좋으니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바로 듣고 뮤직비디오도 보고 싶어 했던 거죠. 이러한 음원 스트리밍의 음악 소비 방식에 대한 니즈를 포착한 다니엘 에크는 바로 음원 스트리밍 사업 모델을 구상합니다. 단돈 10달러만 내면 실시간으로 어떤 곡이라도 들을 수 있고, 무료 이용자에게는 광고를 넣어서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였어요. 소비자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던가 아이튠즈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곡을 일일이 결제하고 다운을 받아야 했는데, 이러한 부담이 없어진 거죠. 음악 생산자 입장에서도 저작권을 받아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앞으로 이용할 것 같으니까 소프트웨어만 제공하면 되는 거였죠. 자, 스포티파이는 페이스북 투자자이자 이사회 의장이었던 션 파커 등 베테랑 투자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사업을 점점 확장해 나갑니다. 2018년 세계 음원 스트리밍 시장 규모는 89억 달러, 한화로 약 11조에 달하는데요.
점점 확대되는 시장을 아마존, 애플, 구글 등 거대 IT 기업들이 놓칠 리가 없죠. 애플은 2015년, 아마존은 2016년에 해외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포티파이는 시장 점유율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스포티파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시장을 선점해서 데이터 분석에 따른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했기 때문입니다. 스포티파이는요, 2017년 말 기준 유저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약 200페타바이트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넷플릭스의 보유량인 60페타바이트보다 3배나 많습니다.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정말 철저히 분석하고 모으기 위해서 스포티파이는 2014년 업계 최고의 음악 데이터 분석 업체 에코네스트를 1억 달러, 한화로 1,200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 원하는 음악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들의 음악 선택 패턴을 분석해서 추천해주는 Discover Weekly라는 기능을 선보였어요. 자, 이 시스템은요, 매주 월요일 사용자에게 30개의 추천 리스트를 제공하는 건데요. 나의 취향이지만 또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곡과 아티스트를 추천해주는 겁니다. 스마트폰의 센서를 활용해서 이용자의 상태를 파악해서 플레이리스트를 추천하는 무드 테일러드 서비스까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에 더해서 팟캐스트와 비디오까지 선점에 나선 상황입니다. 또 2012년 스포티파이는 페이스북 같은 SNS 플랫폼과 제휴를 해서 페이스북의 사용자의 재생 목록을 공유해서 들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나만의 음악 콘텐츠를 SNS를 통해 공유하는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제휴 6주 만에 15억 건의 음악 공유수를 달성하고 4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합니다. 페이스북 안에서 스포티파이로 음악 공유가 트렌드가 되니까 2013년 4월부터 트위터도 여기에 동참을 했어요. 자, 이러한 스포티파이의 선제적인 노력은요, 월 활성 유저와 유료 구독자 수를 증가시키는데 정말 크게 일조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골드만삭스, 베일리 기포드, 선베스트 캐피털로부터 5억 2,600만 달러, 하나로 약 5,850억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죠. 또한 2017년에는요, 중국의 텐센트 뮤직과 주식을 맞교환하면서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동맹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기존의 다니엘 에크가 18.5%, 동업자 12%의 지분을 갖고 있던 것 외에 텐센트 뮤직 9%, 사모펀드와 같은 투자자들이 주요 주주가 됐죠. 2018년 스포티파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 투자자와 직원이 보유한 주식을 공모 과정 없이 직접 상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핑크빛만 있냐? 아닙니다. 스포티파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도 적지가 않습니다. 매출은 느는데 재무제표를 보면 만들어진 이후로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공격적인 투자도 원인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수익을 내기 좀 힘든 구조라는 겁니다. 먼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다는 건데요. 39억 명의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를 잠재 고객이라고 했을 때 스포티파이의 경우 유료 구독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은 약 1억 명 정도로 3%도 되지 않습니다. 59억 명의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를 잠재 고객이라고 설정한다면 더 낮아지겠죠? 자,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바로 음악에 큰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도 평균적으로 10,000원 미만의 금액을 사용하는데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시하는 가격은요, 15,000원대라는 거죠. 결국 이 한 사람당 유료 서비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또 현재 수익 모델의 구조는요, 광고, 유료 서비스인데 구독자가 많아지고 매출이 늘어나도 그에 따라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더 많은 음원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라이센싱 비용도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스포티파이는 수입의 70% 이상을 저작권료로 지급하고 있고요. 창사 이래로 저작권료만 100억 달러, 하나로 12조를 지급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음악 저작권 사용료 수익과 징수액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19년에는 정부가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60%에서 65%로 올렸고 멜론과 지니뮤직은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 회원을 유료 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스포티파이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고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영업이익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3억 5,500유로, 하나로 약 5천억 원을 투입했다면 2019년에는요 4배인 약 2조를 투자했는데요. 우리나라 음원 스트리밍 기업에게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금액이죠.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애플 뮤직, 유튜브 뮤직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힘을 잘 쓰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시장에서 외국 스트리밍 서비스가 마주하는 진입장벽은 뭘까요?
자,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은 멜론이 38.6%, 지니뮤직이 25.7%, 플로가 17.7%로 전체 시장의 82%를 이 세 회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멜론은 카카오, 지니뮤직은 KT, 플로는 SK텔레콤으로 거대 자본을 얻고 있죠. 이처럼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고객을 유치하는 사업 구조는 바로 통신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통신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죠. 전 국민이 고객인 만큼 통신사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신 서비스와 자연히 연계해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카카오의 소유가 된 멜론도 한때 SKT의 자회사였고요. 지니뮤직도 KT 거였지만 지분의 12%를 LG유플러스가 가지고 있어서 LG유플러스에도 지니뮤직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또한 전 국민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기 때문에 멜론을 정말 다수에게 노출하기도 편리해졌죠. 자, 이런 ICT 기업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 진출해서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냥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2025년 30조 원의 내수 규모를 형성할 스마트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인데요. 아직 가정에 AI 스피커가 많이 보급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보급률을 높이는 방법은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는 겁니다. AI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가장 많이 듣기 때문이죠. AI 스피커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수집하는 데이터 또한 많아지겠죠? 그렇다면 더 정확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자, 이를 통해 기존 고객들의 전환 비용을 높여서 락인 전략을 펼치는 것이죠. 이는 곧 진입장벽으로 이어집니다. 또 B2B 사업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한 커넥티드카 영역에서입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장은 2024년에는 447억 달러, 한화로 53조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면 자동차는 그냥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생활 공간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길을 알려주는 것 외에 콘텐츠를 소비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필수적이겠죠. 소비자들은 기존의 익숙한 서비스를 선호할 거고 그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탑재될 거니까 기존의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에게는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죠. 카카오는 여기에 정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016년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1조 8천억에 인수를 했죠. 2017년 멜론과 연동되는 인공지능 스피커 카카오 미니를 출시하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음성 명령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플랫폼을 커넥티드카 외에도 홈 IoT에 적용하는 게 카카오의 계획인 것 같은데요. 음원 플랫폼뿐 아니라 웹툰, 게임 등 콘텐츠 제작과 유통, 연예인 매니지먼트까지 병행하면서 음악 콘텐츠 사업의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경쟁사들과 차별화를 두는 전략인 거죠. SK텔레콤도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를 출시해서 인포테인먼트 시장에 뛰어들고 SM, JYP,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등 기획사와 독점적으로 B2B 음원 유통 계약을 맺었는데요. 스포티파이도 자체적인 AI 스피커와 IoT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진출할 경우 독점적으로 국내 음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자, 2016년 1월 글로벌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시각이 참 많았었죠. 기존에 다양하고 익숙한 케이블이나 IPTV 끊고 유료인 넷플릭스를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넷플릭스는 기묘한 이야기, 킹덤과 같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었고 가입자 수는 2018년 40만 명에서 2019년 2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자, 국내 미디어 시장에는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요. 지상파 3사 OTT 서비스 제공자인 통신사들이 연합해서 웨이브 같은 서비스를 출시하고 35가지나 되었던 요금제도 넷플릭스처럼 딱 3가지로 간소화했는데요. 역으로 넷플릭스가 미디어 시장의 판도를 바꿔놨다고 할 수 있죠. 한편 스포티파이는요, 넷플릭스와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초기 성장 중인 OTT 시장에 들어온 반면 스포티파이는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고 통신사 3사가 독과점을 하는 시장을 비집고 들어와야 하죠. 게다가 국내 음원 시장에서 해외 팝송의 비율이 20%고 대부분 이미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해외 소비자에 맞춰진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한국 국내 소비자에게 익숙하게 인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한국 가요 음원
보유에 대한 이슈인데요. 애플 뮤직도 3개월 무료 같은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계사들과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해외 팝송을 즐겨 찾는 특성 타겟층만을 공략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국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부터 스포티파이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스포티파이가 어떻게 한국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판도를 바꿀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음악 스트리밍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저 신지은의 경제백과는 다음에 더 인사이트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